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쇼미더머니 보세요? 요즘 저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스윙스라는 래퍼를 되게 좀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이제 뭔가 다 얻었잖아요. 근데 뭐 일부 다른 어떤 그 네티즌들한테 뭔가 이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 내려놓고, 여기서 사실 한 번만 실수해도 잃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안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보면서 물론 저는 랩을 되게 좋아하고 해서 쇼미더머니 항상 다 챙겨보고 하지만 이번 시즌에서 약간 스윙스를 보면서 뭔가 약간 인간적으로 어떤 그런 자극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도 안주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방금 잠깐 쉬었는데 요거 잠깐 듣다가 오디오가 겹친 것 같아요. 자, 감가상각비 이제 신고 조정의 특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나오는 특례가 이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법인의 감가상각 의제입니다. 법인세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봤듯이 결산조정사항이죠. 그래서 장부에 계상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 인정을 하겠다, 요거였어요. 그래서 장부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세법상 인정할 수 없어요. 장부에서 뭐 500을 계상했는데 세법상 한도액이 800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300을 추가적으로 송금에 산입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물론 정기 이후에 상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그 송금 산입이 불가능했던 결산 조정 사항이었죠. 하지만 이 신고 조정 특례라는 거는 말 그대로 특례입니다. 원칙은 결산 조정 사항이므로 장부에 계상해 놓은 금액까지만 세법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지만 이 부분은 좀 달라요. 신고 조정이라는 건 장부에 얼마에 계상을 했던지 상관없어요. 세법상 인정되는 그 한도액을 계산해서 그 금액까지 송금 산입을 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장부에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100을 계상을 했다라고 한다. 만약에 세법상의 한도액이 300이다 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200만큼을 송금 산입 유보하겠다. 요게 신고 조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범위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신고 조정이라는 개념은 이 정도만 이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고 조정의 첫 번째로 나오는 사항이 이제 감면을 받은 경우예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개별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송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감가상각비 의제의 효과를 한번 보시면 오타예요. 감가상각 의제액 발생 연도에 감가상각 의제액만큼을 송금에 산입하셔야 됩니다. 감가상각 의제액이라고 하는 건 상각 범위액에서 마이너스 회사 상각비 플러스 정기 2월 상각 부인액 송금 산입액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당연히 플러스의 금액이 나오겠죠. 상각 범위액이 더 큰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러스의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만큼을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런 식으로 이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의 처리를 한번 볼게요. 그 이후의 감가상각 의제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정률법에 의한 상각 범위액, 저 오타가 많네요. 상각 범위액, 세법상 미상각 잔액에서 감가상각 의제액을 차감해 주셔야 됩니다. 왜 차감하는지는 아세요? 감가상각 의제액이 장부에 얼만큼을 계상을 했던 세법상 한도액의 금액까지는 송금 산입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감가상각비를 세법은 더 인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각 범위액 계산을 하실 때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서 즉 세법상 미상각 잔액에서 감가상각 의제액만큼을 더 상각해 주셔야 됩니다. 세법상 이만큼 더 상각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개념이니까 이 미상각 잔액에서 감가상각 의제액을 한 번 더 차감해 주셔야겠죠. 정액법에 의한 상각 범위액, 취득가액 곱하기 상각률, 요거와 한도 미상각 잔액 마이너스 감가상각 의제액, 이렇게 하셔가지고 작은 금액만큼을 상각 범위액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계산 문제까지를 대비한다라기보다는
법인세법을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라는 건 한도액의 범위까지 다 해야 되는구나. 요 정도로 일단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이런 제도를 두었냐 하면 이게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그 법인이 감면을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미루어 두었다가 감면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서 송금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법인세 부담을 이중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감가상각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감면을 받을 거면 상각 범위에게 있는 범위까지 모두 다 상각을 시켜라. 사실 우리 여러분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각 범위액이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상각 범위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장부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내 맘대로잖아요. 그렇죠? 이때 뭐 100 계상할 수도 있고 이때 계상 안 할 수도 있고요. 이때 뭐 한 30만 계상할 수도 있고 이때 한 40만 계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때는 100만큼의 금액 인정, 이때는 계상 안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 없는 거고 상각 범위액 안에서의 금액은 다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초과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내가 감면을 이번에 받을 거예요. 감면을 받을 거면 굳이 감가상각을 지금 다 하지 않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겠죠. 어차피 밑에서 세액 감면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납부하는 세액이 줄어들 거면 굳이 지금 이 단계에서 감가상각을 다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감가상각은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요. 그 범위 안에서는 그 양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감면받은 사업연도에는 굳이 감가상각 계상하지 않고 감면이 다 끝난 이후에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을 쓰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2기까지 적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2기까지의 감가상각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가 나머지 감면이 다 끝난 이후에 감가상각을 이렇게 다 써버리는 요런 이제 일들이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세법에서는 이거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통해서 너가 손익의 조절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면을 받은 연도에는 상각 범위에까지 모두 다 상각해라.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면을 적용받으실 때는 요거 감가상각을 통한 어떤 그 이익의 조절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요거 처음에 이제 그 실무를 하면서 접했던 건데 저도 세무사 공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규정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이제 나와가지고 실무를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을 상각 범위에까지 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은 다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변의 세무사님들한테도 한번 다 물어봤는데 본인들도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다고 해요. 이거가 약간 이 감가상각 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하기 싫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세무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추징을 했을 때 정확한 계산이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뭐 넘어가고 있는 건지 사실 뭐 잘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도 뭐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정확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다 하고 있고요. 감면을 적용받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그때는 이제 감가상각비를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익을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대로 가셔야 나중에 이제 일이 터져도 그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 가셔가지고 이 문제 접하게 되면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던가 감면을 받던 아니면 감가상각을 통해서 이익을 조정하던 둘 중에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하세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세무사님이 뭐 그냥 감면도 하고 상각 범위까지는 다 상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한다면은 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거나 혹시나 세무사님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뭐 이런 뭐 규정이 있다 뭐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도 뭐 굉장히 좋은 어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의 감가상각 의제입니다. 이건 기장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해주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 기장을 했을 때에는 자산을 등재를 하고요. 그 자산이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미래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걸쳐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추계를 하게 되면 추계는 뭐예요? 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그냥 경비율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걸 추계라고 하잖아요. 이 추계에 따르면 감가상각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계하는 경우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 당장의 세금은 더 많게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게 뭐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택이라든지 막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양도세 계산하실 때 감가상각비만큼은 취득가액에서 또 차감이 되거든요.
나중에라도 뭐 추계 결정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방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기장사업자의 과세용평을 제고해주기 위해서 추계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다 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거는 제가 업무용 승용차 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 줄로만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정액법으로 상각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5년 동안 상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세법에서 정액법 5년 상각한 금액만큼을 송금에 산입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신고조정의 특례라는 게 있다. 뭐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긴 내용이기는 했었는데 감가상각비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감가상각비의 범위 봤고요. 그 다음에 시부인 계산, 그 다음에 상각범위액, 시부인 계산할 때 이 상각범위액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디테일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했을 때에는 양도되는 비율만큼만 추인하시면 되겠죠. 반대 세무조정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0%가 양도되었으면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70%만큼만 남겨져 있는 유보 잔액을 추인하시면 되고, 나머지 금액 30%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하던 대로 시부인 계산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신고조정 특례까지 이렇게 살펴봄으로 인해서 8장의 감가상각비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모든 챕터가 그렇지만 문제는 반드시 다 풀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거에 그치면 기억이 오래 가지가 않고요. 그 암기가 그냥 암기로서 끝나요. 우리가 이걸 보고 제 얘기를 듣고 이해하는 거는 어떤 순간인 거고요. 그걸 통해서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내야 본인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9장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 충당금이 있어요. 이거는 퇴직금 제도의 이해를 한번 보고 가셔야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해요. 자,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건 일단 사내에 적립하는 제도이고요. 퇴직연금 충당금이라는 건 사외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사내 적립을 보시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액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회사 내부에 적립해 놓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고전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말하지만 현재는 이 퇴직급여 충당금의 회사 내부 적립을 세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남아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게 사내 적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근로자들이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회사가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현금 보유량도 많다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법적인 퇴직금을 제대로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뭐 이렇게 모아둔 돈이라고 해도요, 회사가 당장 어려우면 그 돈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주어야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급전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못 받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사회적립제도인 퇴직연금 충당금입니다. 보험사나 은행 등의 외부 기관에 퇴직급여액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 제도인 사회적립제도는 다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DC형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확정급여형이라는 거는 DB형이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DC형과 DB형은 밑에 이제 개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확정기여형 DC형입니다. 이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액을 일정액으로 맞춰놓은 걸 말해요. 이게 이제 확정기여형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영어 단어를 까먹어가지고 컨트리뷰트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이 B가 베네핏이고요. C가 컨트리뷰트였던 것 같은데. 이게 순간적으로 내가 약간 지금 마비가 돼서 어쨌든 그래요. 이건 뭐냐면 확정 기여형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확정돼 있어. 기여하는 금액이 회사가 금융기관에 기여하는 금액이 확정돼 있어요. 그래서 확정기여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확정급여형은요. 확정급여형은 금융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금액 있죠. 이게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회사는 부담금 납입 시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고 근로자 퇴직 시에 추가 의무는 없습니다. 즉 회사는
만약에 매달 퇴직금을 이제 불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회사가 관련된 금융기관에 매달 정해져 있는 금액만큼을 납입을 하면 돼요. 나중에 이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이 금융기관에서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금융기관은 회사한테 받은 이 금액을 가지고 자금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 운영 손익은 누구 책임이냐 하면 이 근로자 책임이에요. 운영 손익이 나오면 근로자한테 가는 거고요. 만약에 손실이 나오면 그것도 근로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운용 지시는 근로자 책임이에요. 근로자가 지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말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래서 보통의 회사들은요, 이 DC형을 많이 선호를 해요. 왜냐면 본인은 그냥 매달 납입하는 금액만 납입을 하고 그냥 그 납입금을 그냥 비용 처리하고 끝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뭐 추가적인 회사가 해줄 뭐 그 의무 같은 게 없어요. 그냥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근로자의 통장에 꽂아주는 거예요. 자,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고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 손익에 따라서 변동하는 유형입니다. 이 적립금의 운용 방법은 근로자가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근로자분들 경우에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그냥 별도의 운용 지시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와 비교해가지고 나오는 게 확정급여형 이제 퇴직연금이거든요. 이거는 회사가 금융기관에 운용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운용 손익이 발생되었으면 회사가 이익이나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금액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퇴직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더 선호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더 많아요. 위험 회피형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퇴직금은 어떻게 보면 나의 미래의 노후 재산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뭐 운용 손실이나 아니면 이익을 벌기보다는 나중에 내가 딱 퇴직을 할 때 나한테 들어오는 퇴직금 딱 얼마,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통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선호하는 방식은 보통 DC형, 근로자가 선호하는 방식은 보통 DB형,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부담금 납입 시에 자산 처리를 하고요. 근로자 퇴직 시에 추가적인 의무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마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이 이렇게 지급되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다 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퇴직금 요 지급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책임이 근로자한테 있고 여기는 책임이 회사한테 있어요. 이거는 뭐 손해가 나던 손실이 나던 근로자가 책임지는 거, 요거는 손해가 나던 이익이 나던 회사가 책임지는 거. 어쨌든 이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고정되어 있는 거. 얘는 확정 기여형은 근로자가 얼마 받는지는 회사는 관여할 게 아니에요. 회사는 달에 얼마씩만 그냥 따박따박 납입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DB형 한번 보시면 근로자가 퇴직 시에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고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손익에 따라서 변동하게 되는 유형입니다. 자,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내 적립제도가 퇴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외 적립제도가 퇴연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회 적립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으로 나눠지게 된다. 이 정도의 이해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퇴직금 비용 처리 방법이에요. 퇴직금 지급 방식에 따라서 세무상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퇴직금 일시금 지급하는 내부 적립형과 아니면 외부 적립하는 DB형, DC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할 때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로 적립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유형입니다. 퇴직금 추계에 비용이 인정되지 않고 비용 처리 기능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에 실제 퇴직 시 또는 퇴직연금 가입으로 이를 보완해야 하고요. 실제 퇴직금 지급 시에 실제 퇴직금 지급하는 비용 100% 다 비용 처리하고 있고요. 실제 퇴직 시까지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겠죠. 여러분, 충당금이라는 개념은 미래 발생되는 비용을 조기에 인식하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퇴직급여 충당금은 이걸 지금 현재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내부 적립이 너무 이제 불안전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내부 적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그 지급하는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로자가 한 명이 있어요. 이 근로자가 5년 있다가 퇴직을 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을 해서 그 충당금에 맞대응하는 비용, 퇴직급여 이제 비용을 다 이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부 적립을 세법상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5년 동안 퇴직급여 충당금을 아무리 설정한다고 해도 이 5년 동안은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5년 후에 이 사람이 퇴사를 할 때 내가 실제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 그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이 내부적립제도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퇴직연금, 외부적립제도가 생겼다라고 했었잖아요. DB형 먼저 보시면 회사가 확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유형이죠. 외부의 불입 시에 퇴직연금 불입액의 100%를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확정 기여형, TC형 보시면 이건 반대로 운영 책임이 직원에게 있는 유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외부의 불입 시에 100%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퇴직연금은 가입 유형과는 별개로 지출 금액을 전액 지출된 연도에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매년 연봉 계약을 할 때 책정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면 그 책임이 끝나게 되는 DC형을 선호하게 되고요.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공부해 보게 될 건데, 충당금의 개념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충당금이라는 건 지급 의무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단기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단기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 적정한 기간 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추정하여 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가 방금 든 예와 같이 5년 후에 퇴직해야 되는 그런 직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퇴직급여 충당금, 다른 충당금도 마찬가지고요. 퇴직급여 충당금을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에요. 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면 이때 이 직원이 지금 퇴사했을 때 받게 될 퇴직금을 적립을 하게 됩니다. 100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어. 2년 말이 될 때 이 직원이 지금 퇴직했을 때 받게 되는 퇴직금 설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설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차변의 퇴직급여, 그냥 비용이라고 쓸게요. 비용 100,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죠. 100. 이렇게 나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5년 동안. 그리고 5년째 실제 퇴직을 할 때 현금이 500이 나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차변에 5년 동안 설정해놨던 퇴직급여 충당금을 상계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5년 때 현금 500 나갈 때 이 금액을 전액 다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비용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비용으로 조금씩 인식을 해놓고 실제 퇴사를 할 때는 설정해놓은 퇴직급여 충당금을 차감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채로. 퇴직급여 충당금은 부채, 요거 퇴직급여는 비용, 아시죠? 그만큼을 차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5년째에 한 번에 500만큼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기에 미리미리 나눠서 인식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 충당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법인세법상의 충당금 볼게요. 충당금은 미확정 채무 성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법인세법상의 송금으로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열거된 것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송금 산입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5가지의 충당금만 송금으로 설정이 가능한 거고요. 이 외에 나머지 충당금, 제품 보증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충당금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다 인정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세무조정을 하실 때 어떤 손실 비용, 그 다음에 보증 부채, 보증 충당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회계 처리를 보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바로 송금, 불산입, 100 유보입니다. 충당금 부채니까 자산부채 차이기 때문에 유보로 처분하시는 거 아시죠? 이거 외에 이 5가지 외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5가지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송금 산입을 허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퇴직급여 충당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충당금입니다. 장래의 특정 임직원의 퇴직에 의하여 확정될 채무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과 오타가 왜 이렇게 많죠? 대손 충당금과 구상채권 충당금, 장래의 수취채권 등에 관하여 발생할 비용 또는 손실에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기 때문에 일시상각 충당금과 압축기장 충당금의 개념은 과세 이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취지이기 때문에 다음에 5가지의 경우에만 충당금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을 비용으로서 송금으로서 인정해주고 있는 거고, 이 외에 나머지 충당금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냥 바로 다 부인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일단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우리 뒤에서 퇴직연금 충당금 공부하게 될 건데 그거는 신고 조정 사항이고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은 장부에 계상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무의미해지는 게 밑에 나와 있는 개념이거든요.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 2016년 이후에는 퇴직금 전환금 기말 잔액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송금 산입의 한도액은 0원입니다. 퇴직금 전환금 기말 잔액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의 다 없거든요. 있는 경우를 어쩌다가 한두 번 보긴 해요.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 이거 예전 규정이에요. 그러한 기업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도요, 사실상 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위에서 봤었죠? 어디 갔지? 여기 있었죠. 우리 이거 퇴직급여 충당금 여기서 세법상 인정되는 거라고 여기 적어놨잖아요. 근데 요거요, 사실상 인정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통해서 왼쪽에 퇴직급여, 오른쪽에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분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바로 이것도 송금불산입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의 회계 처리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러한 회계 처리가 있다, 그럼 바로 송금불산입. 이거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세법상 한도액은 0원이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네가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던 세법상은 0원이에요. 그러니까 장부에 퇴직급여를 100으로 설정을 해도 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은 없다라니까요. 0원이에요. 그럼 세무조정 뭐 나오겠어요? 송금불산이 100 유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은 사실 이제는 뭐 별도로 설명드릴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말문제 대비해가지고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실무 나오시면 퇴직급여 충당금은 설정을 안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무 나오시게 되면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회계처리 또는 문제에서 제시된 장부의 어떤 손익계산서나 제조원가 명세서 등의 금액을 보고 우리가 세법상의 한도액이나 세법상의 규정에 맞춰서 세무조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무에 나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기장을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기장 누가 해요? 즉 회계처리 그거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해요. 장부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세무조정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니까요. 어차피 부인될 세무조정을 뭐하러 합니까? 요러면 달라요. 이게 이제 외부감사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그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요거는 회계검사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셔야겠지만, 요거는 일단은 그 기업의 자산이 한 100억 원 정도 넘어가는 그러한 큰 기업들만 이제 외감 대상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어차피 해봤자 부인할, 세법상 부인당할 이러한 회계 처리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그래서 이러한 회계 처리를 원래 해야 된다라고 해도 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송금불산이 100 될 건데 여기서 그러면은 비용 처리하고 세법에서 불산입되면 어차피 이거 그냥 0이잖아요. 뭐하러 합니까? 이거 잘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약간 실무에 적합한 교육을 하자면 지금은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에는 좀 달라요. 그때는 FM대로 제대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회계 처리하시고 부인할 거 부인하시고 그거 이제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은 조금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세무조정을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된 것으로 보고 초과지 금액은 퇴직급여로 처리를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 예제를 제가
안 써놨네.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현재 퇴충이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500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퇴직금 지급은 700을 했다. 이랬을 때 현금은 700이 나가겠죠.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일단 설정되어 있는 퇴직급여 먼저 지급된 것으로 보고 차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퇴직급여 비용으로 계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실제로 퇴직했을 때 700을 지급하면서 이 당시에 이 과세연도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비용은 얼마? 200이죠. 퇴직급여 충당금은 그 이전에 우리가 비용을 조기에 인식하는 그러한 취지에 맞춰가지고 이미 비용 처리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비용 처리하실 금액은 200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퇴충 먼저 지급된 것으로 보고 초과된 금액은 비용 처리하겠다.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퇴직급여 충당금과는 관계없이 퇴직급여 충당금 총액과 상계를 하며 1년 미만의 근속자의 퇴직금도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요, 인별 관리가 아니라 그냥 전체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직원이 10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직원 A, B, C, D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퇴직급여 충당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부 적립이다 보니까 그냥 쌓는 거예요. 뭐 누구의 이 퇴직금 중에서 누구의 퇴직금은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총액으로 관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세무조정을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금을 과소상계한다라는 개념은 퇴직급여 지급할 때 세무상 상계해야 할 퇴직급여 충당금보다 더 적게 퇴직급여 충당금을 상계한 경우에 퇴직급여 충당금 과소상계액을 송금불산입 유보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과다상계는 퇴직급여 지급 시에 세무상 상계해야 할 퇴직금 충당금보다 더 많이 퇴직급여 충당금을 상계한 경우에 그때 퇴직급여 충당금 과다계상액을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한다. 이러한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과소상계와 과다상계도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설정액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이제 조금 뭐 중요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지금은 뭐 사실 그렇게 큰 중요성은 없어 보여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과소상계 같은 경우에 장부에 부채니까 퇴직급여 충당금의 치계정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기초, 감소, 설정, 기말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부에 예를 들어 가지고 500이라는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을 하는데 설정을 500만큼 했고요. 기초에 있던 것 중에 감소된 내용이 없고요. 그럼 기말 잔액이 1000이 되겠죠. 세법상에 인정되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내역을 보니까 세법상으로는 기초금액이 뭐 한도 초과액이 있어가지고 4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감소된 금액은 이 범위 안에서 200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가는 없고요. 기말은 200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때 이 감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법상으로는 200이 감소했죠. 근데 장부상으로는 감소한 금액이 없어요.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세무상 상계해야 할 퇴직급여 충당금보다 더 적게 퇴직급여 충당금을 상계하게 된 경우에 이때 퇴직급여 충당금 과소상계액을 송금 불산입 유보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과다상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설정도 우리가 그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과다상계 한번 볼게요. 지금 과소상계와 과다상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칸이 좁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할게요. 아이, 다 지워졌네. 과다상계.
장부상 태충의 그 티 계정을 한번 그려보시면 기초, 여기가 감소, 그리고 설정, 기말 이렇게 됩니다. 기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500만큼의 퇴직급여 충당금 기초 잔액이 있었어요. 단기에 감소한 게 300이고요. 단기에 설정한 게 500이고 기말에 700. 세법상의 T 계정을 똑같이 한번 그려봤을 때 삼각부인액이 있어가지고 기초는 삼각부인액이 아니라 한도 초과액이 있어가지고 기초가 400이었고요. 단기에 이제 감소가 된 게 200이었고 그 다음에 증가 즉 설정된 게 없고요. 기말에 얼마예요? 지금 200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거 감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세법상은 200만큼 감소가 되었지만 장부에는 300만큼 되었죠. 퇴직급여 지급 시에 세무상 상계해야 할 퇴직급여 충당금보다 더 많이 퇴직급여 충당금을 상계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과다 상계액을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한다. 그러면 송금산입 100만큼 마이너스 유보한다. 이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왼쪽에 나와 있으면 그냥 자산으로 보고 오른쪽에 나와 있으면 그냥 부채라고 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 왼쪽 거 비교하는 거잖아요. 왼쪽에 장부에는 300계상했고요. 세법에는 200계상했어요. 그럼 장부에 300계상한 거를 200계상한 걸로 줄여야 되니까 송금산입 차감 조정이 들어가야겠죠. 100 마이너스 유보.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초과상계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 즉 정기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을 할 때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기초잔액을 초과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상계한 경우에 퇴직금 초과 상계액을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한다. 초과 상계의 개념인데 그 송금산입을 한 이후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의 계산상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2월 잔액은 항상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거 하나도 설명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한 번씩 읽어보세요 하고 말라고 했는데 이게 설명을 안 하고 가면은 항상 이게 또 제가 뭔가 찝찝해가지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장부에 계상된 게 똑같이 500, 감소가 450, 증가가 500, 기말에 550. 세법상으로는 400, 400 감소됐다고 보고 설정 0, 기말 0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이때 우리가 비교하셔야 되는 사항은 항상 감소 그리고 설정입니다. 설정은 어차피 이제 세법상의 한도액은 0이다 우리 배웠잖아요. 이게 이제 세법상 한도액이거든요. 세법상 한도액은 0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 전액 다 송금불산이 유보 일단 해주시면 돼요. 장부상 일단 설정을 했다. 그냥 다 부인입니다. 세법상 한도액 0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별도로 제가 알려드릴 사항이 없고요. 이 감소에 대한 내역을 한번 보시면 장부에는 450 그리고 세법에는 현재 400이죠. 그러면 송금산입 얼마? 50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이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월차 결산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한데 그것까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만약에 환입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정기에 만약에 송금 부인된 금액이 환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마찬가지로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왜냐면 저번에 우리가 송금할 때도 송금불산입 유보했기 때문에 이게 환입이 됐으면 그냥 그대로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반대 세무 조정해 주시면 돼요. 정기 송금 인정액이 환입이 되었다. 그럼 이거는 입금으로 인정하는 거고. 송금 부인된 금액이 환입이 되었으면 이거 마찬가지로 입금 부인. 송금 인정된 금액이 환입이 되었으면 마찬가지로 입금 인정. 어려운 내용 없죠, 이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이 퇴직연금 충당금입니다. 일단은 이거 신고조정사항이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셔야 되고요. 신고조정사항이라는 건 장부상 회사가 설정한 금액이 세법상 한도액보다 더 높을 때는 일단 한도 초과액 송금물산입 유보 나오는 건 아실 거고요. 신고조정사항이라는 거는 요거죠. 장부상의 감가상각표 돼 있어요. 회사 설정액이에요. 설정액보다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액의 금액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결산조정사항일 때는 이때 세무조정이 없겠지만 신고조정사항이면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라는 세무조정이 발생이 되게 된다는 내용이죠. 자, 세법상 퇴직연금 충당금 한도액